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요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뜻은 이게 이제 지속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곁에 머물다, 뭐 지속하다.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요것도 이제, 풀리시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죠? 바보 같은 생각을 유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잡스가 한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또라이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부모가 대학을 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기 싫다고, 부모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대학 가기 싫다고 해서 아예 부모가 이제 학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1학년을 때려쳤어요. 심지어 부모가 이제 대학교 앞에까지 차를 태워서 보내줬는데 그냥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고집이 강해요. 그 학교를 때려쳤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호가 됐고, 여러분 잘 아는 애플을 창업을 했잖아요. 그죠?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끝까지 갈구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바보같이 꾸준하게 계속 탐구를 하면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없는데 남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건 낭비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취지예요.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어떤 분은 사람마다 이제 공부하면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모의고사 보면 이제 5월부터 모의고사 할 텐데 모의고사 보면 어떤 분은 80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30점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죠? 공부하면서. 그럼 저쪽은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봤지만, 대학 2학년 때 고시 붙고, 행시 붙고, 그 다음에 외시 붙고,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그게 고시 3관왕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 방 동기예요. 예. 걔네 행정학과 출신인데, 공부 엄청 잘하잖아요. 재학 내내, 예? 고시를 3개를 다 붙었는데. 근데 그 친구 생활하는 거 보면, 얘는 정말 천재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너는 공부 아니면 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런 친구예요. 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흔하지가 않죠. 대다수 뭐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바보같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363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지난번에 우리 지역권까지 공부를 했었죠. 요번에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일단 먼저 363페이지 보시고 거기에 네모 1 총설에서 양가로 1번 전세권의 의 이렇게 나와 있죠. 303조 1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럼 요 303조 1항에서 문장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가 전세권자죠. 이 사람이 전세금을 준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잖아요. 그죠? 무엇을? 타인의 부동산을. 그래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전세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고
자, 여기까지는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반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럼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전세금의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칠판 한번 와보시죠.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요 토지 또는 건물 그랬으니까 303조에서는 요걸 뭐라고 했어요? 타인의 부동산 그랬단 말이야. 그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로 나눈 거예요. 얘가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용익물권이죠. 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반드시 을이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전세금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하다 그러면 X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금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 아닌 다른 유가물 가지고는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전세권이라는 이 전할 전자예요. 전자가 세 줄 세. 그러면 얘가 전세금을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 만료되면 갑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죠? 전세금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전세금 돌려줄 때 전세금 받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나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서 그 사람한테 전세를 받아서 그걸로 메꿔주나요? 메꿔주죠? 네. 돌려막기란 뜻이에요. 전세란 말이. 말 자체가. 그래서 병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서 전세금 받아서 1천만 원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1억 원 전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를 낼 때는 얘한테 1억의 전세를 냈으면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는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거예요. 목돈을 빌린다라는 측면에서 전세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세를 돌려막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자 자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전세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이거는 현재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물권이에요. 물권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권리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생각을 해보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전세를 받으면 전세금을 받잖아요. 목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얘가 얻는 이익은 뭐겠어요? 전세금을 목돈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보유하면서 그건 나중에 돌려줘야 될 금액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나오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자율 자체가 어때요? 낮잖아요. 2% 3%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세를 주면 얼마나 남아요? 보통 6% 7%죠. 많으면 10%. 그럼 10% 받는 게 좋겠어요? 2% 3% 받는 게 좋겠어요?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없어졌고. 근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넘어온 제도예요. 중국에서 넘어온 제도인데 중국에서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도 이런 전세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손해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단지 목돈을 빌린다는 의미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안 내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전세권이 우리에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금융 상태가 후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월세로 내놓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돈 들어오는 것만 치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는 다 소멸했는데 우리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권자 세입자들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좀 보충해 주자, 보강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걸 물권으로 전환시켰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전세금은 목돈을 얘가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뭐에 한한다는 거예요?
금전에 한한다라는 역사적 유래가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사실은 전세권 가지고 독일 가서 유학하면서 연구 논문을 전세권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그런 전세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예?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독일법을 뭐 연구를 하고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만 있는 이걸 가지고, 예? 연구를 해가지고, 엉터리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독일 학자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와, 이런 게 물건으로 존재하네. 한국에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 어쨌든, 전세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 여기서 특히나 이 전세권이 웃기는 게 용익물권이면 용익물권이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물권법의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물권법은 크게 용익물권,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당한 권리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권이라는 건 사실 저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문화된 권리라 그랬어요. 법전에만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전세권이 새로이 부각이 된 게 뭐냐면 보통은 용익물권이다 그러면 얘는 사용수익만 하지 처분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니까 저당권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갖게 된다, 전세권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저당을 잡잖아요, 담보물권자로서. 요거는 저당 잡은 사람 입장에서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경매 넣어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전세권으로 만약에 설정을 해버리면 경매도 넣을 수 있지만 사용수익권을 주장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자를. 그러니까 담보물권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측면으로 2000년대 이후에 각광을 받은 제도가 전세권 제도이다. 그래서 전세권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 그 배경은 어쨌든 배경은 그렇지만 전세권의 포인트는 뭐예요? 전세권은 순수한 용익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의 성질은 바로 우선 변제권을 규정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발생하냐면 두 가지겠죠?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겠죠. 그럼 법률행위로 발생하려면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 요소가 된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비교했을 때 지상권의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전세금은 왜 성립 요소겠어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얘가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입장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목돈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반드시 성립 요소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을 통해서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전세권 앞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보시면 전세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건물 빌리는 건물 전세권하고 토지 빌리는 토지 전세권. 요거는 임대차하고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도 토지 임대차가 있고 건물의 임대차가 있다. 같은 논리로. 문제 풀 때도 갑의 토지를 전세권 취득한 경우,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간을 약정했을 때 말이에요. 일단은 토지를 전세 놨다라고 하면 전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 전세권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둬요, 최단기간의 제한을 둬요. 최장기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이상 그랬죠. 지상권이니까. 30년, 15년, 5년 합쳐서 35년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 최장기간의 제한. 지상권은 단. 35년 이상 그랬잖아요. 30년, 15년, 5년 이상 그랬으니까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세권은 전 10권 그랬단 말이에요. 10년 이하니까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전세권은. 그래서 단하고 장하고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내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죠? 다만 건물 전세권만큼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 전세권은 아니에요. 요것만 그래요. 그렇죠. 전세권을 세상에 없는 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만든 입법 취지는 뭐냐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이. 근데 이 법은 우리 60년 1월 1일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이 됐죠. 그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58년도에 제정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그 법의 전세권이 물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법을 만들 당시에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은 집주인만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결과 다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자 그래서 전세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등기 전세는 이 전세권이 아닙니다. 미등기 전세는 우리가 보통 전월세 할 때 전세라는 것은 이게 전세권이 아니죠. 오타죠? 오표시입니다. 오표시는 무해예요. 무해. 해로움이 없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 등기가 되는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존재하는 전세권이고, 밖에서 우리가 전월세 한다 그랬을 때 그 전세라는 것은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적인 전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얘네들은 채권인 거예요. 채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80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소위 국보위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데서 날치기를 통해서 만드는 법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건 1960년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 그러면 이걸 왜 이때 물권으로 만들어냈냐? 강력하게 물권을 만든 이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세입자 보호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갑이었단 말이에요. 속칭.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입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던 거고, 요게 만들어지는 순간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이 보호가 되게 되었다. 그럼 사실상 이 전세권이라는 규정은 90년대, 80년대는 의미가 없는 규정인 거예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다 보호가 되니까. 그죠? 그 사문화된 규정인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가 새로운 형태의 담보물권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당권보다 강력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세권은 전세금이 성립 요소이고요. 그럼 토지와 건물 전세권을 나누는 이유는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1년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토지를 전세 받았을 때 토지를 전세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경제적 약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주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건물에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걸 단으로 바꾸면 틀린 거라 그랬죠? 자, 근데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멸 통고를 한다 그랬을 때 이 통고라는 건 청구하고 달라요. 통고라는 건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6개월에 되는 기간이 지나야만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즉, 설정자가 소멸 통고한다 그러면 세입자는 6개월 동안 다른 집 알아보고 나가면 되고, 세입자가 소멸 통고하게 되면 설정자는 6개월 동안 돈을 준비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소멸 통고 그래요. 소멸 통고. 다시 말하면 소멸 청구를 하면 즉시 소멸되는데 반해서 통고를 하면 일정 기간 경과 이후에 소멸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6개월의 기간이 통과되어야 소멸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몇 기통?
6기통. 영어로 하면 V6. 아시겠죠? 6기통. 전세권은 6기통이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건물 전세권. 이건 토지 전세권에 해당해야 안 해요? 토지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에만 있는 겁니다.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을이 전세권자인데 여기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기간 만료.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만료되기 전 1월까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하겠다. 또는 갱신, 다시갱의 새로울 신, 다시 새롭게 재계약하자라는 걸 갱신 청구라고 해요. 그러면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은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조건을 변경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전세금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서 조건 변경이나 갱신의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통지를 안 해요. 미리서 통지를 하면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되는 거예요. 자동 재계약돼서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에 했던 것하고 동일한 조건이니까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무정한 기간.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 법전에는 정함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죠? 무정한 기간, 정함이 없는 기간. 같은 말이잖아요. 정함이 없는 기간. 그러면 조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6기통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 그죠? 이렇게 자동 재계약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토지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정 갱신이 되는 이유, 법정 갱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묵시의 갱신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당사자 간에 재계약을 할 수는 있나요? 기간 만료됐는데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 다시 계약합시다 해서 오케이 그래서 계약하자 그러면 재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합의에 의해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합의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정 갱신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뭐겠어요? 역시 세입자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 말없이 지났으면 자동 재계약이다 그거죠. 보증금, 저 전세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정한 기간으로 가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고 통고하게 되면 6개월 지난 다음에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거죠. 그래서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 갱신과 다른 표현은 합의 갱신입니다. 언제든지 6기통에서 법정 갱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가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자, 내용 나와 있는 거 정리하면 칠판 보시고요. 전세권은 일단은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니까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겠죠.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허용되고요.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전세권도 상린관계가 준용돼요. 지상권에도 상린관계가 준용되죠. 그러니까 토지전세권자는 주의토지통행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린관계 준용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과실취득합니다. 용익물권이니까 당연히 과실취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취득하는 겁니다. 현상유지 의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법정지상권을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본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어떤 거요?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차이는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똥이다 그러면 366조, 매매기타 적법 원인으로 똥이다 그러면 관습법. 그죠?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역시 같아요. 같았는데 갑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을에게 설정합니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고 갑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이지요. 어쨌든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요. 건물의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의 특별 승계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을에게 팔리고 을이 토지만 매수한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갑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 을이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 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림에서 갑이잖아요. 갑.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르게 됐죠. 그런데 똥이단데 첫 번째 조건 건물의 전세권이 돼 있고 두 번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이 발생하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 갑이에요. 여기에 있는 전세권자 얘가 아니라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전세권의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다. 근데 이게 이제 305조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다시 정리하면 305조 법정지상권은 역시 큰 틀에서 똥이다야. 똥이다인데 두 가지 조건.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이때 답은 뭘로 나온다고요? 지상권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이다. 누가 아니다. 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 승계인.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래요. 지상권도 처분의 자유가 있었죠. 근데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제한하는 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반면에 이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지상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그거 무효예요. 금지 못해요. 근데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물권은 직접 지배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어야 해요. 그게 물권의 특질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물권으로 해놓고도 또 설정행위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사하지만 아닌 거예요. 사이비 물권이에요. 예? 예. 물권처럼 만들어 놨지만 실제는 물권이 또 아닌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이비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사실상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근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권으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은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세권 그러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전십권인 거예요. 이런 전십권. 그죠? 몇 년이야?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양 경제적 약자 보호해 주려면 오래오래 보호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최 10년 이상으로 하면 더 많이 보호해 주는 건데 최장 10년이라고 하니까 이런 전십권. 그죠? 전십권. 자, 그래서 설정행위로 어쨌든 설정행위로 처분금지 특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가 전부 자유롭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이상. 이해되셔요? 네. 자, 관련해서 전전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갑이 이제 전세권 설정자이고 얘가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전세는 뭐냐면 전세를 앞에 전자는 구를 전자예요. 돌린다는 거예요. 전세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재전세를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재라는 의미가 앞에 전자예요. 그게 전전세예요. 그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놓습니다. 병에게. 그럼 얘를 전세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간에 전전세 계약만을 하면 얘는 전세권 취득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네. 지금 얘가 사용수익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면 갑은 원래 전세권 설정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을은 원래 전세권자다 그래서 원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죠.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요 을과 병사의 계약은 뭐예요? 전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러면 을은 전전세권 설정 계약이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얘는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세권도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취득하려면 누구와? 을. 누구하고?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 얘는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죠? 아니에요. 뭐 줘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와 원전세권자 간에 전세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하면 전세권 취득하죠? 아니에요. 등기해야죠. 얘도 전세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가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 기간하고 전세금,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전세 기간, 전세금과 어떤 관계 있을까? 커야 되는 거예요. 지가 2년의 전세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3년의 전전세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금 1억을 넣었는데 2억을 전세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을의 권리가 결국 병의 권리로 이어지니까 을의 권리를 우리는 모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권. 가지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로부터 잉태된 어머니의 권리, 모권이에요. 을의 권리가. 그러면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모권이 소멸하니까 병의 전세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소멸하겠죠. 반면에 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지가 잘라지면 그걸로 끝이지 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70페이지에 보시면 제308조 조문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거잖아요. 전전세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전전세 자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인 손해. 불가항력은 무슨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저항이 가능하지 않은 힘, 저항할 수 없는 힘,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네? 전쟁. 그죠?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호환. 호환이 뭐예요? 호환. 호환 마마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기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틀어놓으면 항상 나오잖아요. 호환 마마. 예? 호환이 뭐예요? 호환. 호랑이에 의한 재난이에요. 호랑이가 물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호랑이 한 마리도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호랑이 많았을 시절에는 얘가 재난이었다고요. 호환. 마마는 뭐죠? 예? 천연두 같은 그런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대표적인 불가항력이잖아요. 천재지변, 천재지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비디오 테이프.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농담인데. 어쨌든, 자, 봐봐요. 그러면, 지진이다. 홍수다. 뭐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이잖아요. 불가항력이라면.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지진? 지진이 났는데 전전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진이 나고 안 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런 경우가 사실상 있어요? 아니, 그러면 뒤집어 보면 전전세를 해서 피할 수 없었던 지진이라는 게 있느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전전세하고 지진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책임이 가중되는 거예요? 감경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전세는 자유다 그랬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책임은 가중시킨다.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비 물권이다, 사실은. 사이비 물권. 전십권.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물권으로의 성질을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냐면, 그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5페이지 다 묶어서 볼 거예요. 자, 칠판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 소멸의 효과 봤죠? 기억나요? 지상권.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의, 소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전세권 설정자고 이쪽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는 것을 얘가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에서는 무슨 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의 수거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으로 가게 되면 토지 전세권이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있다 그랬죠? 토지 전세권은요, 그냥 토지 자체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자체로 돌려주는 전세권인 거예요. 만약에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거나 또는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왜 안 젖어? 건물이 안 젖어요. 네.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면 그건 지상권인 거예요. 토지 전세권은 똑같이 지상권이랑 토지를 사용하지만 지상물이 없는 거예요. 땅을 그대로 빌려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다 뭐 건물 짓거나 뭐 나무를 심거나 이러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면 그건 전세권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권이에요? 지상권. 얘는 지상물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전세권에서는 지상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건물에는 에어컨 같은 거 부속시킬 수 있잖아요. 저런 에어컨 같은 것들을 무슨 물?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물. 그래서 건물에는 부속물, 땅에는 지상물이에요.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 에어컨과 같은 것들은 부속물에 해당하고 기간 만료되면 부속물의 수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에어컨 내가 떼어가겠다. 내가 붙였으니까. 그러면 설정자가 아니야, 내가 살게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매수 청구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요거 형성권이고요. 지상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죠? 근데 얘는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매수. 갱신 청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서 갱신 청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에서는 뭐가 없다?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그냥 그냥 매수예요. 그냥 매수. 역시 형성권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권일까요? 밑에는 지상권하고 비교해 보시면 증감 청구예요. 뭐에 대한 지상권은 지료 증감이죠. 전세권에서는 그렇죠. 전세금에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증액, 감액 청구. 합쳐서 증감 청구. 형성권입니다.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죠? 2년 이상의 치료 연체. 그죠? 전세권은 2년 2기. 2기예요, 2년이에요. 전세권 소멸 청구 사유가 2기 2년. 지상권은 2년 이상이죠? 전세권은 2기 2년 안 돼요. 둘 다 틀렸어요. 용법 위반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금 목돈으로 줬기 때문에 뭐 밀리는 게 없어요. 매달 주는 게 있어야 밀리든 말든 하지요. 매년 주는 게 있든지. 전세권은 그런 거 없죠? 속지 마세요. 전세권은 용법 위반입니다. 용법 위반. 자, 다만 주의하실 거. 유익비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데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건 지상권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전세권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X. 이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세권도 물권이죠. 물권은 사용 가치를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드렸어도. 그래서 과실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얘가 원인이 되어서 즉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X. 그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하고 섞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전세권 소멸 청구가 용법 위반 시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용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전세권 조문에서 뭐라 그랬죠?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랬잖아요.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 그게 바로 용법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위반했다는 것은 예컨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무단 증개축했을 때. 그게 용법 위반입니다. 무단으로 증개축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유사합니다. 자, 지상권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돼요?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이잖아요. 이번에 전세권으로 봐요. 수거, 매수, 기냥 매수예요. 갱신 청구가 없어요.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건 뭐예요?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못 받으면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얘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관계하고 얘가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주는 관계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의 관계예요. 물론 등기 말소해주는 의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해주는 의무도 포함해서 동시이행 관계이다. 자, 다만 뭐가 문제냐면 경매권을 행사할 때 일부만 한다.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일동의 건물 전체를 전세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을이 전세권 취득했다면 이때 얘가 전세금 돌려주는 의무와 목적물 돌려주는 의무는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다 돌려줬는데 얘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전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 비워주고 등기도 말소해줬단 말이에요. 비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의무 이행했죠? 근데 얘가 의무 이행 안 했네요? 이렇게 이행 지체가 되었을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기는 비워주지도 않으면서 얘가 전세금 안 준다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기 의무는 해놓고 얘가 안 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제는
통으로 전세를 잡았을 때 통으로 경매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취득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일부 전세권자가 담보 잡은 범위는 요만큼만 담보 잡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경매하는 범위는 당연히 노란색 부분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이 일동 건물의 일부분이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낙찰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일동 건물의 일부의 소유권 이전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의 단위는 건물이라면 동, 토지라면 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동 건물의 일부의 경매가 허용되는 겁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을 때 한해서, 즉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매가 허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경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를 열 수 있는 경우는 그 대상이 일부만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단 우선 변제라면, 우선 변제를 받는다면 그건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도 일부 전세권자가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요 부분만 경매가 되면, 그게 경매가 되어서 환가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에 대한 경매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으로. 그죠? 그 전체에 대한 경매 금액은 일부분에 대한 경매 금액도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됐으니까 일부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범위는 일부에 대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받을 수는 있다. 그것도 포함된 거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범위는 일부만, 전부에 대해서 일부만. 우선 변제 받는 범위는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달됐어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전세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비교할 수 있지요? 네. 자, 전세권은 이쪽으로. 수거, 매수, 기냥 매수. 갱신 청구 못 합니다. 증감, 유익, 소멸, 경매, 일부, 우선 변제, 전부. 이렇게. 지상권부터 다시 내리고. 지상권부터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전세권,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경매, 일부, 우선 변제, 됐죠? 시작. 왜 안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땀 나는 거 봐. 이거 땀 나는 거 봐. 자, 다시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전세권,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경매, 일부, 우선 변제, 전부. 절도 있게 잘하죠? 네. 무슨 지랄을 해도 외우면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393페이지 쭉 넘어가서 담보물건 갑니다. 담보물건. 자, 저 담보 그랬을 때 담자가 무슨 담일까요? 담. 매다, 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짊어지다. 보는 지킬 보자고. 그 짊어지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담보라고 합니다. 속칭 과거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수 있나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쵸? 뭐 중국에도 나라가 여러 나라가 많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두 나라 간에 서로 약속을 했을 때 요놈들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뭐를 하죠? 인질을 교환하자. 그래서 자식들을 보내잖아요. 서로. 인질로. 예?
만약에 네가 약속을 위반해서 우리나라 침략하면 네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게 인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란 말이에요. 담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담보. 안전장치라는 거죠. 자, 지금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빌렸는데 저놈이, 채무자 저놈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짊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고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담보를 메고 있다 그래서 담보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보권은 사람을 담보로 잡으면 인질이 되는 거지만 물건을 담보로 잡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물질이 아니라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담보로 잡으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담보 물건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미리서 확보해둔 담보를 가지고 자기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가장 채권의 만족을 받기 좋은 방법은 뭘까요? 돈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 뭘까요? 응? 아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네? 아, 돈 받아내는 방법이 뭐가 제일 좋을까요? 확실하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눈은 가려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아니, 기본적인 협박의 그 공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보이게 해요? 가려야 돼요? 가려야죠. 그래야 공포심이 극에 달하죠. 다 보이게 하면 그나마 얘가 보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야 돼요. 일단 산인 것 같아요. 그죠? 인적이 드물어야 되겠죠. 그 공포심이 가장 극도로 되는 순간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아야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채권 회수를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게 뭐예요? 민사집행법상 경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사실은. 특히 법학에서. 그런데 지금 민사집행법은,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중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일본에서도 와서 공부해요.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같이 수업 들었어요. 물론 저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놈들하고. 서로 안 되니까. 서로 안 되니까. 교수도 안 돼요. 교수도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다 짧아요. 영어도 짧고 일본어도 짧고. 교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웃겼어요. 어쨌든 민사집행제도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민사집행법 분야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내자,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보의 종류가, 담보물건의 종류가 우리 민법에서 법전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를 뭐라 그래요? 전형 담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제도예요. 근데 비전형 담보는 민법전에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대표적으로 비전형 담보이다. 자, 이게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도 가지고 있네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담보로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1억이라는 이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으로 담보가 되어진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에 해당하는 건 이건 뭐죠? 담보물건이죠. 그러면 돈 받으려고 저당 잡았나요? 저당 잡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나요?
목적은 돈 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수단적으로 담보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주종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전형담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 담보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으로 있는 성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가 있더란 말이죠. 첫 번째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종이 되어서 얘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주인이고 담보물권이 종이다. 그래서 부종성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한다. 이걸 부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생긴 거예요. 돈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해버려요.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갚으면 그 순간 저당권도 소멸한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니까 얘도 태어난 것이고 얘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게 무슨 성이다? 부종성이다. 주, 은주, 진, 한 아시죠? 중국 역사 뭐 그 전에 뭐 하나라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 근데 얘네들이 얘가 젊었을 때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산다고 불로초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영생초 불로초. 몇 살에 죽은지 알아요? 49에 죽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같이 다 죽어요.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을 해요? 못해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런 게 되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죠? 순장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장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돈을 갚으면 소멸하죠? 그럼 얘도 같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슨 성이다? 부종성이다, 부종성. 그러니까 모든 담보물권에는 이런 성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수반성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돼요. 이 채권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채권을 병에게 판다. 그럼 병이 을의 채권을 굳이 뭐하러 살까요? 싸니까 사죠, 싸니까. 얘가 채권을 얘한테 1억 받을 게 있잖아요. 그거를 9,500만 원 얘한테 팔아요. 그럼 얘는 9,500만 원에 채권을 사서 1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500만 원 남잖아요. 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죠? 할인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할인한다. 채권 할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죠? 네. 일본말로 와리 뛴다 그러고. 네. 일본말. 어쨌든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이전된단 말이에요.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전한다. 요게 무슨 성? 수반성. 이 숫자가 무슨 수? 따라갈 숫자. 수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수필. 붓가는 대로 쓰는 거. 붓필자 써서 붓이 따라간다. 수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형식 구애되지 않고. 예. 수반성은 따라갈 수,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변성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인데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빌렸으면 돈 다 갚아야 돼요? 덜 갚아도 돼요? 다 갚아야 된다. 돈 잘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가분이에요. 분할이 가능하지 않다. 나누지 못한다는 성질, 불가분성. 그래서 제 피담보 채권 잘라 먹지 말라. 돈 다 갚아라. 그 얘기고. 물상대위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림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이것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됨으로 인해서 금전채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전을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해당 채권을 뭐 해야 돼요? 압류해야 된다. 이게 물상대위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잡는다. 물상 대위.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물상 대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물건이 멸실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했는데 저당권 따라서 소멸해야 되는데 가치 변형물이 발생했네요. 멸실해서 어떻게 됐어요? 화재, 보험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대신 화재보험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물상 대위성이라고 해요. 자, 다만 요거 얘기할 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담보물권에 다 물상대위가 되는 게 아니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안 돼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